10분 중에 이혼을 끝까지 하는 분은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간의 만족도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이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혼에 끝나고 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네, 요즘 방송가를 보면은 그 가상 이혼 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불만스러운 어떤 커플들, 부부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거기에 반응하는 또 어떤 그 시청자들의 반응 같은 걸 보면, 근데 지금 실제로 또 연예인 가운데서 또 그 아나운서 커플, 네, 이분들의 이혼 그 법정 과정이 지금 상당히 또 시끄럽잖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이혼, 실제로 이혼하는 단계에 가면 이렇게 복잡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혼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나 방식은 조금 변하고 있는 건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혼, 뭐 재혼, 그다음 뭐 정말 뭐 그런 돌싱들의 만남, 뭐 가상 이혼 이런 것들에서 뭐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예전만큼은 막 그걸 숨겨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게 세대에 따른 편차가,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해보면 세대에 따른 편차가 좀 크기는 해요. 아직 5, 60대는 좀 보수적이고 30대는 뭐 좀 더 적극적이고 오픈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예전만큼 이제 엄격하진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이혼의 과정이 대부분 다 고통스럽긴 하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의 일이 이혼을 하면서 그 고통을 관리해주는 좀 그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아나운서 부부처럼 극단적으로 SNS를 하고 정말로 그런 뭐 디스패치와 같은 방송사의 이 온갖 뭐 대화 내용과 그런 메시지들이 노출이 돼서 이렇게 계속 2차 가해, 3차 가해 고통을 받는 뭐 자초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부간에 그 여러 해 이상 같이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겠죠. 그쵸. 그것이 남들이 알게 됐을 때는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싸우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막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냥 평범한 가족 관계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건데, 이것이 헤어질 때 보니까 엄청난 또 그쵸. 파장이 되기도 그쵸.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10년치를 다 긁어 모아갖고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이게 이런 의도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또 아니니까 또 새로운 걸 또 갖고 오고, 이게 진짜 약간 정말 계속 진짜 약간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악화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멈추게 해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이분들은 또 이제 방송적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서로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뭐 SNS상 또 혹은 뭐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또 부각이 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방송의 어떤 그 콜을 받기도 하지만 그쵸, 결국 이게 그쵸. 또 상처가 돼 버리니까 그쵸, 그만큼 그쵸.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즘 또 불거지는 문제가 이제 부부간의 성폭행 문제가 또 이렇게 막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저 뭐죠? 그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부부간에는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주 예전 판례였다가, 이게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판례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봤을 때는 그런 뭐 이제 민법상 예를 들어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일단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럼 부정행위에 반대로 해서 부부는 항상 그런 부부관계에 응해야 되냐? 라는 이제 그 관점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쨌든 확립된 견해는 그런 부부관계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부부관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기는 해요. 이혼 사유는 되지만 그렇다고 특정 시점에 반드시 응해야 되냐? 라는 거는 아니죠.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대부분의 부부는 이게 뭐 맨날 뭐 100% 이 사람이랑 그런 게 좋아서는 아니지만, 그냥 뭐 부부가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또 그냥 뭐 내가 100% 그날 만족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뭐 형사처벌해달라고 뭐 고소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뭔가 일을 키우지는 않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언제냐면, 지금처럼 사실상 이혼 시점에 왔을 때, 또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을 때, 왜냐면 우리나라 이혼 절차가 들어가서
이혼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사건을 상담하면 무조건 합의하세요. 아니면 조정하세요로 가지 제가 소송하라고 한 사람은 없고 제가 정말 이혼 상담이 10개 오면 7개를 돌려보내거든요. 죄송하지만 참으시라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꼭 이혼을 해야 되냐라는 왜냐면 걱정이 되니까 이혼 이후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쨌든 소송에 들어가면 몇 년씩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혼인 신고는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부부관계 응해야 되냐라고 하면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미 다 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또는 적어도 정말 남처럼 사는 시점에서 혼인관계가 소멸하던 시점 이럴 때는 정말 일방의 동의 없이 동의를 당연히 안 해주겠죠. 예. 이럴 때 하는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는 괜찮지만 만에 하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약간 분쟁화 됐을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또 엄청나게 그쵸. 다 물리고 그쵸. 물릴 수밖에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예, 사실 부부로서 같이 살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지금도 막 나오지만 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도 그러게요. 그거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고 거기서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몰래 부인 몰래 카톡을 봤는데 거기서 내 욕을 막 하더라. 남편 욕이 있었죠. 네. 그것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다. 그다음 뭐 이제 정통망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제3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그렇게 개인정보를 당연히 열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맞는데 또 이게 막 법적으로 잘 안 끌고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너가 휴대폰을 열어놨다. 응? 네가 개인정보로 관리를 안 한 거다. 아니면 너가 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비밀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했다. 라는 건데 또 이게 참 이렇게 법적으로 어느 게 예스 노를 막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또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휴대폰도 많이 공유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도 결제를 뭐 맡긴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예를 들어 제 걸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푸시가 오면 막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휴대폰을 주죠. 응.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휴대폰을 분명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때 봤다라고 하면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걸 입증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부부 사내는 사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게 결론도 안 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모두가 상처만 입는 건데 지금 약간 뭔가 이게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는 정말 전속력으로 풀악셀을 밟고 있는 차 2대처럼 지금 가고 있으니 지금 참 안타깝죠. 아, 이걸 보면서 예전에 마이클 더글라스 나왔던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 캐서린 터너하고 거기서 사소하게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으로 가면서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이 상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 한번 달리기 시작한 감정 폭주는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이혼이라는 딱 그쵸. 결말을 놓고 그쵸. 나서는. 예. 그래갖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뭐 좀 좋은 점과 좀 안타까운 점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면 그래갖고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오면 아까 10명 중에 7명을 돌려보내는 게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혼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뭐 이 통계를 뽑아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10분 중에 이혼을 끝까지 하는 분은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경제적 문제 아니면 뭐 몸이 불편해서 어떤 이유든 이혼을 포기하는 분이 7분인데 그럴 거면 저한테까지 뭐 예를 들어 왔다 아니면 뭐 변호사든 다른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뭐 부부간의 대화를 소통을 좀 시도를 해보고 아까 말한 가사 상담이든지 요즘에 상담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안 되게 해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근데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방송으로 가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점 그리고 좀 바라고 싶은 것들은 결국 방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올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이미 이혼이 된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노력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뭔가 가상 이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뭔가 다툼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결혼율, 출산율 이런 것들도 안 좋고 한데 차라리 조금 이런 거를 끝에 가면 좀 화해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다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끝에 가면 좀 이 아이가 잘 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이게 지금 불만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떤 성격 아니면 뭐라 그럴까 개인의 어떤 취향 뭐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오랫동안 끌고 온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까지 살던 방식을 갑자기 고친다라는 게 어렵죠. 어렵죠. 거의 죽을 만큼의 어렵죠. 고통이 있지 않으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잠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잠깐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인 상담이든 업무든 하고 이혼을 많이 해봤지만 이혼에 끝나고 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참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전 네. 같으면 내가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이 생은 망했어 하고 하지만 네. 요즘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쵸. 당장 지금부터라도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이런 욕구들이 강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잘못된 문제,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혼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참 이게 또 개인사여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하긴 어렵고 그냥 제가 통계적으로 말리는 거는 아직 2단계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실패하니 가급적 그냥 살아보세요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걸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계속 참아야 된다. 라는 거는 당연히 뭐 저런 뭐 인권이라든지 한 번 사는 인생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이혼을 할 거면 깔끔하게 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진짜 SNS에 상대방의 내장을 닦아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정과 합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혼에서 결국에는 항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있을 거고, 이혼의 사유를 이제 제외하고 나면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는 큰 틀에서는 양육권과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경우, 그다음 이제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부대적으로 뭐 양육비, 뭐 면접 교섭, 뭐 위자료, 뭐 등등 부대적인 것들이 있지만 아주 큰 틀에서는 양육비와 재산 분할인데. 양육비는 결국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라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그냥 결혼을 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그러니까 이게 합친 거를 뜯으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종이를 자른다고 해도 이게 뭐 도구가 없으면 다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재산을 강제로 뜯다 보니까 이게 찢어지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이거는 정말 미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사랑스러우면 뭐잘 살겠지.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주고 싶지 않고 재산은 더더욱 주고 싶지 않고.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깔끔하게 헤어질 수가 없는 거네 마음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미움, 그렇지. 원망, 분노, 그다음 내 인생의 희생 이런 게 남으면서 아이는 보통은 자기 소유권이라고 생각해서 양복을 안 해요. 이건 정말 되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거와 내가 저 사람의 싫은 점만 보이잖아요. 이혼할 때는. 그럼 저 인간이랑 살면 저 인간을 닮으면 어떡하지? 반대로 저 인간 저렇게 나쁘고 못되고 나를 정말 팽개칠 저 나쁜 인간이 아이들한테도 그런 학대나 혹사라면 어떡하지? 라는 관점에서 양육권을 잘 안 내려놓고요. 재산 분할은 더더욱 보통 뭐 사람이라는 게 특히 뭐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협업을 해보면 내가 고생한 것보다 남이 고생한 건 잘 안 보이고 그렇지. 특히 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다 이렇게 잘 됐으면 잘 된 거는 내 공로고. 그쵸. 내 공로가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죠. 그쵸. 저 나쁜 인간이 이 돈 다 써먹기만 하고 돈도 열심히 안 벌고 집안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는데 저 나쁜 인간이 내 재산을 탐내네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근데 인간이라는 건 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찢는 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 이걸 합리적으로 도와주는 게 돼야지 개인적인 지론을 우리 고객이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뜯어오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상처가 진짜 많이 납니다. 해보면. 아, 참. 이게 당사자가 아닌다면 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린 결론과 또 갈등들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원에 신청을 네네. 하고 이혼 과정에 들어갔어요. 네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돼갖고 서로 뭐 상간자 간통이냐 이게 예, 뭐냐면 복잡해지네. 손해배상 지금 소송을 하고 지금 일이 엄청 커졌는데 일단 형법적인 간통죄,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의 사유의 부정행위, 소위 말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신뢰를 해칠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혼 사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론전에 특히 이런 방송을 하는 공인들은 이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쌍방 소송을 하면서 정말 일을 키워버렸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해보면 예.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너무 상태인 미운 것 거죠. 같아. 지금 너무 미운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데 근데 결국 그거는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언제로 잡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이 파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히 이게 법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혼에 대한 뭐 그런 이혼 신청을 했다. 이혼 신청을 했다라는 건 이제 법적으로 나는 얘랑 안 살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아, 신청을 한 그 순간부터는 그렇죠. 법원에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법원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 그거는 내 입장에서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 신청이 맞아.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네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혼인 파탄이 됐다. 이혼 신청 시점 이후부터는 누굴 만나도 근데 이제 이게 입증이 안 되고 막 얽혀 있고 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부정행위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이 사건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이혼 신청도 있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힘들고 막 번뇌하고 회한하고 후회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특히 부모님한테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게 아우고 내 새끼 어른이 돼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실망하실까 봐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플까 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성인 친구 그러니까 뭐 동성인 친구한테 상담을 쓰면 부정행위로 갈 확률이 좀 낮겠지만 이성인 친구한테 상담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네네.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렇지. 이 상황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죠. 제가 남자지만 야 이렇게 내 와이프가 하는데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어떤 생각해? 남자들 서로 이성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반대로 여성들도 남자의 심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혼에 간 거겠지만 이 남자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상담을 하다가 이 상담들이 좀 쌓여요. 상담들이 좀 쌓이고 지금도 예를 들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다 얘기를 한 거는 그 남사친하고 뭐 여행도 같이 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어떤 위안이거나 이런 사건을 잘 해결해 보는 부정행위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앞뒤에 걸쳐 있다 보니까 또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는 괜찮고 이전은 안 괜찮지만 이런 단서를 주면 또 상대방이 또 정말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조용히 해라. 티 안 나게 해라. 뭐 안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변호사로서는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정신적 바람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저도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로 배우자가 어떤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네. 부정행위의 이제 그런 정의는 그런 부부가 갖고 있는 정조 의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한 사람한테 충실을 하는 이 정조 의무를 갖고 있는 그 신뢰를 해칠 만한 행위를 했는가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성적 관계를 가졌다.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 바람도 바람에 되냐, 부정행위가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갖고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되는 경우가 지금 뭐 여기서 나온 것들은 뭐 누나 너무 예뻐요. 그래갖고 뭐 오늘 나 예쁘게 입고 왔는데 뭐 존경합니다.
그다음 아니면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일회성 만남을 했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없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바람에 해당하지는 않고 약간 아까 거기서 나오는 뭐 영화를 같이 보고 여행을 같이 가고 이건 저는 좀 이거는 되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되게 그레이 에어리어일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거의 예를 들어 부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부라고 하면 일상의 대화들을 되게 시시콜콜하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매일매일 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정말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중요한 일들 뭐 사업이든 가족이든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원래 부부라면 제일 먼저 상의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내가 이직을 할까 말까? 이번 뭐 새로운 업무가 들어왔는데 이걸 받을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일상 대소사를 정말 감정적인 것들을 섞어가지고 공유를 한 흔적이 있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한 6개월, 1년 뭐 이렇게 이상 그런 메신저,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워낙 메신저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메신저로 정말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진짜 자주 만나고 일상적인 행사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이 정도가 되면 그거는 정신적 바람에도 해당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정신적 바람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아이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서 그 주변에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도 될 수가 있나?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쵸. 이곳이 갑자기 상당히 그냥 그것만 딱 잘라서 보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그쵸, 돼 그쵸. 보이니까 그쵸.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네, 부부 문제는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건 당사자들이 정말 깊이 그래서 이게 헤어질 때도 이게 참 품격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품격을 이렇게 좀 생각할 만한 예의를 갖춰야 될 만한 관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부부는 보통 그런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랬고 당사자가 솔직히 말하면 당사자한테 스스로 본인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품위 있게 하라고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애초에 그럴 거면 이혼을 안 하죠. 예, 애초에 당사자끼리 그렇게 될 거면 그래서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주변에. 맞아요.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그 지인 중에 그러니까 뭐 상당히 유명한 예, 하여튼 그러한 커플이 있는데 이혼했거든요. 네네. 이혼했는데 서로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 꺼내지 말자라는 그 합의각서를 쓰고 헤어지더라고요. 오, 그거는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하네요. 예. 다 이렇게 하는 조건 가운데서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외부에다. 네네. 딱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 아이냐, 돈이냐, 이제 당신의 인생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셋 다 갖고 싶겠지만 만약에 아이나 돈,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유리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되게 한정된 시간을 살고 그리고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대부분 아주 뭐 황혼 이혼이 아닌 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커플도 40대 중반 어떻게 보면 특히 방송인으로서 커리어에 그 제일 정점일 텐데. 제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의 조목은 봤겠지만 이게 지금 꼬리표처럼 5년, 10년이 따라붙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했던 그런 행위들이 이것들이 다 공개되는 상황인데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얘기들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커플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렇지만 딱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으로 돌아와서 나도 얼른 자리를 잡고 다시 뭐 방송을 하든 내 직업으로 가고 그럼 내 아이들한테도 상처를 덜 주고 이혼하고 나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재혼한다고 해서 막 그게 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막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예, 뭐 좋은 사람 만나 더 잘 살면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 사실 멈춰야 되는데 결국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예, 누군가 그러야 되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할 거면 다른 것들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평소에 그 뭐라 그럴까 이 소통, 의사소통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근데 관련된 TV 프로그램들 보니까 문제 있는 가정들 보면은 아니 문제가 그다지 없어도 거의 대화들을 안 하던데. 그쵸. 각각 따로 방에서 살고. 네네. 그게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 또 뭐 이런 모바일 태블릿 시대가 되면서 각자 예전 같으면 TV도 가족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각자 자기 휴대폰이나 패드 보고 있으면 되니까 방으로 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요즘 한국이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뭐 대치동이라는 소위 뭐 파락군, 뭐 강남 이렇게 하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붓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운 분들의 되게 많은 그런 수기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1번은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네. 가족 간에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럼 아이들도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럼 뭔가 품성을 배우고 그리고 부부 간의 만족도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이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대화를 안 통하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지만 결국 대화는 내가 먼저 시도하고 내가 먼저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공자님 말씀 같은 거지만 어떻게든 한국 사회가 정말로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대화 많이 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또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네. 약속인데 큰일 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배태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